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 시공 및 공법 1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여러분하고 강의를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전 시간까지는 전반적으로 건설 산업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건설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건축 프로젝트를 실제로 시공하는 과정 속에서 각각 관련된 당사자들이 어떤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 건축물을 완성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 당사자들 속에 여러분이 건축기사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의 포지션이 어디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그 건축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반적인 건설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현장 내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부터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강론이라 하면 이제 실제로 시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공정이나 공법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오늘 할 얘기의 주제는 대지 및 지반 조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좀 생소하죠? 건축물을 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대지 및 지반 조사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건축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 건축물은 지금 완성돼 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이제 땅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예를 들어 두 동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그 땅이 있다, 대지가 있다라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이런 건축물을 그 도면상에 나와 있는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현장이 개설되면 여기 이제 가설 울타리가 보이죠? 일명 가설 펜스라고 부르는 이 가설 울타리부터 치는 게 가장 먼저예요. 빈 땅이 있으면 여지없이 쓰레기 또는 토사 뭐 모든 그 오물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갖다 버려지니까 일단 내가 지으려고 하는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설 펜스부터 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설 펜스 치고 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땅부터 봐?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이 대지가 지금 보기에는 겉으로는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지하 부분, 건물이 이제 보이는 지상 부분은 이렇게 작지만 지하 부분은 굉장히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깊이도 깊죠. 요즘 뭐, 시내에서 짓는 건물 보면 지하 주차장 만든다고 지하 7층, 8층 막 이렇게 파기도 해요. 그럼 뭐 지하로 한 30m도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겉에 보이는 땅은 우리가 어떤 성질인지 알 수 있겠지만, 지하 30m 있는 땅, 거기에 이제 구조물, 기초가 안 칠 부분인데, 거기 땅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집안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거 외에 이제 그 집안 조사는 대부분의 경우는 지하, 지질 여건에 대한 조사를 이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설계와 시공이 일단 가능해져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대지조사와 함께 가장 공사 착공 초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 조사 중에 하나가 바로 대지조사, 부지에 대한 조사예요. 여기 가설 펜스를 이렇게 쳤지만 이 가설 펜스를 어디에다 쳐야 돼요? 내 땅에다 쳐야 돼요. 내 땅의 경계선에다가. 그럼 내 땅의 경계선은 어디이고 이 주변에 이제 건물들이 있죠. 자,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주변 건물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영향을 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조사해 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뭘 하느냐? 뭘 하느냐? 대지에 대한 조사를 해요. 그 대지 내에 대한 조사, 대지 외에 대한 조사.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대지 부지조사라는 말로 쓰고 있고, 자, 이 부지조사와 함께 또 해야 될 부분이,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충분하게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측량이 이루어져야 돼요. 수평 부분에 대한 측량과 수직 부분에 대한 측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이러한 그 도면상에 나와 있는 건축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부지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지조사는 뭘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부지조사란 말로 쓰고 있는데, 부지 그러면 용어가 좀 생소하죠. 대지 그러면 뭔지 알겠죠? 그냥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지는 땅은 땅인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 땅을 부지라고 해요. 그냥 노는 땅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대지라고 얘기하고 그 대지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땅이 있다. 부지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건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걸 우리가 준비공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준비공사는 여기 부지라는 말이 나오죠. 부지 밑에 나와 있죠.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땅이에요. 땅은 땅인데 뭔가 목적을 갖고 있는 땅. 그걸 이제 부지라고 부른다. 자, 그럼 부지 내에는 현존하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뭐 나무들이 심어져 있을 수도 있고 지하에 매설물도 지나갈 수 있고 뭐 지하수도 그 밑에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부지 내부에 대한 조사인데 지하수나 지하 매설물, 잔존 기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땅을 파보거나 아니면 기반 조사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집안의 고조라든지 현존하는 건물이라든지 집안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내부만 조사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외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인접 대지나 인접 건물이 있는데 또 그러니까 내 대지를 통과해서 다른 대지로 가고 있는 지하 매설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조사할 필요가 있죠. 또 부지 외부에 어떤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 시설물 뭐 이런 것들 여기 소화전 같은 경우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외부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게 내 공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니까. 또 하나 이제 인접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 일부러 굵은 걸로 이렇게 인접 건물에 대한 얘기를 여기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인접 건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건축물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보면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푸집도 필요하고 콘크리트 하설 통해서 필요하고 자재 양종을 위한 크레인도 필요할 것이고 여기 이제 가설 전기도 지나가고 있죠. 우리 현장에 들어오는. 자, 그리고 가설 펜스 같은 것도 쳐 있고 자, 뒤에 보면 이제 여기 인접 건물들이 있게 되는데 이 인접 건물들이 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하 터프하기 공사를 하면서 지하 굴터 공사를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균열이나 또는 침하나 주변 건물이 이런 게 생겼을 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내 현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증빙하기 위해서 공사 시작 전에 주변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거고 현장을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전적인 작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지질조사와 관련된 건데 이 지질조사 또는 토질조사와 관련된 거는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지질조사는 지하의 토질의 상태를 내가
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하의 토질의 상태가 지금 어떤 토질로 구성되어 있고 얘의 압축 강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진해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그 조사한 내용을 갖고 여기 밑에 주상도라는 게 나오죠. 토질 주상도라고 하는 그 왜 주상도냐 이게 기둥같이 지지를 쭉 기둥같이 지진의 상태를 기둥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주상도라고 얘기해요. 이 지질조사와 주상도는 통사 시간, 지질조사 시간에 다시 한번이 아니라 그때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할 거고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주변조사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주변조사에 대한 작업들이 공사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증빙 자료로 잘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시공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런 시공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 시공 계획 속에 담아야 되는 그 사전적인 작업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 대지조사 또는 부지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진의 조사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지의 경계선이 어떻게 돼 있고 집안이 어떤 상태이며 대진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 또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대지의 집안에 이 집안뿐만 아니라 집안 상태뿐만 아니라 대진의 장애물에는 지상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지하 장애물도 있을 것이죠. 특히 이제 지하 장애물 같은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도면으로 잘 그 보관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진해 장애물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지 주변에 대한 조사 있죠. 이 왼쪽 부분에 보면 조사해야 될 내용들이 쫙 나와 있죠. 특히 이제 이 중에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인접 건물들에 대한 조사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필요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균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건물을 내가 지금 건물도 안 올라갔는데 건물의 균열을 조사할 내용이 아니죠. 어디를 조사하느냐? 주변 건물이 지금 어떤 상태의 균열이 있는 건지를 잘 확인하고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겨요.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변이 기울어져 있는지, 균열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한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기록이 있죠.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어떻게 남깁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찍거나 해서 아, 뭐 기록을 남기죠. 왼쪽 부분에 보면 기록판 사례 뭐 이렇게 딱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잘 확보해 놓고 있으면 분명히 나중에 이제 왜 주변 건물에 있는 그 건축주나 사용자들이 이제 소위 해서 클레임을 제기할 거죠. 아유, 이거 공사 와중에 지금 균열이 많이 갔고 그래서 대부분 뭘 요구합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방어 자료를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집안 침하나 진동에 대한 양생, 언더피닝 나오죠? 요거는 나중 시간에 다시 할 겁니다. 이건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요 인접 가옥이 내가 땅을 파게 되면 인접 가옥의 기초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인데, 그럴 때는 그 기초가 드러난 건물에 대해 있어서의 집안을 보강하거나 기초를 보강한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주변 건물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자, 이렇게 해서 공사 시작 전에 준비해야 될 작업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내가 나중에 고생해야 될 일이 달라지는 거죠. 건축 기사가, 건설 회사가 이 건축물을 완성해야 되는 계약 당사자가 직면하게 될 그런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공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공사 계획의 수정, 보완 또는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그런 조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지조사의 요점은 이런 거예요. 부지조사는 아까 내 땅이잖아요. 내 땅에는 부지의 내부와 외부에 대한 조사가 있죠. 외부에 대한 조사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확인 작업으로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부지 내에 있어서의 그 집안의 지상 상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부지의 지하 상태인 거예요. 그 지하 상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흙의 성질 지내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내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흙이 얼마나 단단해서 또는 이 그 지하의 지층이 얼마나 단단해서 위에 오는 건축물의 하중을 얘가 견딜 수 있는 거냐를 알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흙이나 혹은 뭐 토사,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흙들이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하면, 즉 압축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오는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거고, 압축 강도가 굉장히 작은 흙이다. 그러면 이 흙이 위에서 오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되죠. 근데 그 견디지 못한 그 흙에다가 기초를 안 치고 건축물을 안 치면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침하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래서 흙의 성질, 지내력을 알아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흙은 지내력이 높은 흙이다, 낮은 흙이다, 얼마 정도의 지내력이 나오는 흙이다라는 걸 알아야 이거를 그냥 나중에 설명하는 기초를 직접 기초로 할지 아니면 파일을 박아서 밑에다가 안반층에다가 파일을 설치한 다음에 그 위에 기초를 앉히게 하는 파일 기초, 말뚝 기초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설계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사실은 실제 완성되어 있는 설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 지하수가 있는데 서울 시내도 지하 한 10m 정도 파면 물이 나와요. 지하수가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이 지하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 흙의 지내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 흙을 토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 지하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하수 처리를 하지 않으면 기초에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흙막이를 뭘로 할지, 이 지하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알기 위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 부지조사에서 핵심적인 거는 뭐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하에 있어서는 흙의 지내력, 흙의 그 집안의 지하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해서 해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약 한 20 내지 30cm 정도 되는 구멍을 뚫어요. 천공을 하는 건데 드릴링을 해서 그 흙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 흙을 기본적으로는 실험실에서 압축 강도를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측정하면 지하수가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지금 보는 사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대지 집안 상태는 지상의 상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어떤 상태고 지금 지작물이 뭐고, 나무가 어느 정도 심어져 있고, 흙의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 알 수 있지만, 집안에 대해서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자무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집안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 용역 업체가 있어요. 건설 용역업이라는 거 설명했었죠? 건설 산업에는 건설업과 건설 용역업이 있다. 그 건설 용역업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조사를 하는 업역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지 조사, 그 지내력 조사, 토질 조사, 토질 조사 또는 집안 조사를 하는 그 건설 용역업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지 조사를 할 때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부지조사는 눈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하시라도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눈으로 뭐 그냥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집안의 지하 상태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지하 상태는 땅을 팔 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할 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예비조사 계획 단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이 집안을, 이 집안에 어떤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지하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지하층을 몇 층까지로 설계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물을 설계할 때 지하층을 한 5층까지 설계하고 싶어요. 지하 5층. 그래서 지하 3, 4, 5층은 뭐 주차장으로 쓰고, 뭐 위에, 밑에는 상가로 쓰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부지 조사를 해봤더니 지하 3층 정도 뚫으면 안반이 나와요. 안반을 뚫고 공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여기 이 동대 그 캠퍼스 여기 서울 캠퍼스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조금만 파면 이제 안반이 나오는 거예요. 안반이 나오니까 지하층을 많이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서 안반이 나오냐? 지관 조사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려면. 자, 그래서 이 예비조사 기획 단계에서는 계획이라는 건 설계하기 전에 대충 이런 거죠. 이 건물의 지하를 몇 층까지 하고 지상을 몇 층까지 하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걸 계산할 때 야, 지하 5층까지 그냥 무조건 해가 아니라 이 집안의 상태를 보고 계략적인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거 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대진에 뭐 천공을 하는데 구멍을 3개에서 5개 정도 뚫어보고 대략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설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하 3층으로 설계를 할지, 지하 5층으로 설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본조사가 있게 되는데, 이게 설계 단계라고 돼 있죠. 설계 단계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집안의 지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파일로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집안의 지내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냥 기초를 직접 집안에 안 쳐도 돼요. 설계를 그렇게 해도 돼요. 직접 기초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그 직접 기초로 할지 파일 기초로 할지 또 파일을 몇 개를 설계를 해야 될지 즉 기초마다 몇 개를 그 배치를 해야 될지 파일에 그 직경이 얼마짜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그 본조사라고 하는 설계 단계에서는 앞에서 이루어진 보링 테스트의 그 구멍을 여기서는 뭐 대략적으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뚫어보는 거예요. 앞에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더 뚫어봐요. 왜? 정확하게 지내력과 지하수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기초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안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지하의 집안의 상태가 대략적으로 뭔지 이것만 알면 됐었지만 설계를 하려면 기초를 이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배근도 해야 될 것이고, 기초의 두께도 설정하고, 무슨 기초로 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링 테스트의 구멍을 더 늘려서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본조사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건물의 설계가 완성되고 나면 도면이 어느 정도 기초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완조사라고 시공 단계라고 돼 있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보링 구멍을 10개, 20개를 뚫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는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으니까 시공 단계에서는 실제로 기초를, 터파기를 하고 나서 기초를 안 칠 부분이 드러나면 그 기초가 안 칠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시험을 해봐요. 지내력 시험. 지내력이 얼마 나오는가. 그걸 지내력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그 지내력 시험은 기초가 안 칠 저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왜예요? 이거 실제로 시공을 해야 되니까 설계 단계에서 파일 설계를 했는데 파일에 이렇게 봐갖고는 파일에 지내력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보완 단계인 시공 단계에서 파일의 규모나 개수나 이런 것들을 더 넓히 확장해서 시공에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좀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 그 설계 도면이 100% 정확할 수가 없어요. 머리구멍을 20개 아니라 20개, 30개 뚫는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걸 파서 그 집안을 정확하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다음에는 100%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 저 보안 조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부지 지하에 대한 조사를 이런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부지 조사에 이 조사가 잘못되게 되면 결국 시공 후에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건물이 우동 침하가 일어나거나 기울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제 주로 발생. 자, 여기 이제 지하 부분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이 지하 부분은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까맣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위에서 오는 하중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중이 이제 기둥을 따라서 기초를 통해서 집안에 전달이 될 텐데 이 집안에 이 위에서 오는 하중을 이 집안이 잘 버텨주지 못하면 당연히 건물이 침하되거나 기울어지거나 균열이 가거나 이제 이런 게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화살표들이 요 집안의 지내력을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화살표의 힘이 강도가 위에서 오는 까만색 화살표의 강도보다 최소한 같거나 커야 침하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집안의 지내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내력이 아까 얘기했지만 정확하게는 땅을 파봐야 알기 때문에 그럼 설계 단계에서는 땅을 파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안 조사라고 하는 그 조사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집안 조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 이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처음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집안의 진해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 산정했느냐, 추정했느냐라. 자, 그래서 부지의 집안 조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조사 언제 한다 그랬어요? 시공 단계에서 땅을 판 다음에 실제로 기초를 안 치기 전에 보안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집안 조사를 통해서 집안이라는 게 집안의 지하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 집안 조사를 통해서 아까 기초 설계 자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초 설계는 베이직한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초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지내력이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기초 설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 설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안전성 있는 기초 설계가 돼야지만이 집안에 침하되지 않고 잘 견고하게 얘가 견딜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토질 조사를 진행을 해요. 이 토질 조사를 함으로써 이 지하의 지내력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지하수의 위치 그 외에 이제 다양하게 이 재료가 이 집안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갖고 이제 그래서 시공 계획을 수립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토질 조사를 해보면 집안이 굉장히 연약한 집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집안들은 통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그럼 지하수는 어떻게 돌릴 거고, 이게 굉장히 연약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 연약한 집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면서 흙마이 공법을 선정해서 흙마이 공사를 할 것이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공계획 수립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지조사, 집안조사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집안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다음번에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지조사와 함께, 아, 초기에, 사전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측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측량. 측량이라고 그러면 막 떠오르는 것처럼 그냥 대충 길이 재고, 높이 재고 뭐 이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측량이 잘못되게 되면 남의 땅을 침범하고 건물의 높이가 아, 정확하게 유지가 되지 않아서 건물을 잘라놔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건축 측량에는 이제 그 계획이나 실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측량을 하게 되죠. 이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그런 기준점들을 찾아서 그것이 변하지 않게끔 잘 고정시켜주는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기준점은 수평에 대한 기준점도 필요하고 수직에 대한 기준점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수평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 길이의 시작점이 될 것이냐. 수직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층 바닥 높이가 형성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기준점들에 대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장비를 이용해서 측량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측량도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 용역업 있다 그랬죠?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게 돼요. 자, 측량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점에 대한 측량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문, 위성, 삼각 측량과 같은 것들은 수평에 대한 기준점을 찾기 위한 측량이고 이 수준 측량이 바로 수직에 대한 높이에 대한 기준을 알기 위한 기준점을 찾는 그 측량이 수준 측량이 돼요. 이 강좌에서는 수평 측량이 여기 나와 있는 천문, 위성, 삼각 측량에 대한 얘기들은 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이건 토목에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 수준 측량 부분은 우리 건축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준 측량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수준 측량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의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장비도 좀 필요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그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 아, 수평에 대한 측량, 수준에 대한 측량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요 수평에 대한 측량 중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측량이 뭐냐면 여기 평판 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평판 측량이 왜 하는 건지, 어떤 방법의 측량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만 오늘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거리를 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잴 수 있죠.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또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게 줄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되면 되죠. 자, 그런데 줄자를 하려면 먼 거리를 줄자를 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때는 스타디아 측량이라는 것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줄자를 이용한 측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줄자에 대한 측량이 가장 정확한 측량이 되기도 하죠. 자, 스타디아 측량이라는 거는 그냥 대략적인 개념만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망원경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제 시준을 하는데 여기다 이제 함척이라는 게 이게 눈금이 그려져 있는 막대기를 얘기해요. 막대. 그 막대를 멀리서 봤을 때는 요 함척에 그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일 것이고 가까이서 보게 되면 보이는 부분이 작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세타 값을 갖고 요런 식을 이용해서 요 L이라고 하는 라지 L이라고 하는 요 길이를 재는 거예요. 요 A 값과 세타 값을 이용해서. 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냥 그 망원경과 함척을 이용해서 그 수식에 의해서 거리를 간접적으로 측량해내는 거죠. 먼 거리 측량이나 아니면 중앙에 어떤 뭐 장애물이 있어서 건너가기 어렵고 그래서 우회해서 가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줄자를 못 재는 경우에는 이런 스타디아 측량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먼 거리를 재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방법을 쓸 수 있다. 용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수평 측량 중에 아까 평판 측량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지적도라는 거를
구청에 가서 떼어보면 요 대지가 내가 갖고 있는 대지의 모양과 그 대지의 정확한 면적 이런 것들이 요 지적도라는 데에 나와 있어요. 지적도를 떼보면. 근데 여기서는 선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현장에 갔을 때 내 현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지 또는 이 지적도가 지금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건지 혹은 내 땅을 이렇게 측량을 해서 요 조적대에 나와 있는 대로 측량을 해보는데 옆에 있는 건물이 침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땅의 모양이 이렇게 지적대에 나와 있는 요 땅의 모양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평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측량이 바로 수평 측량이고 그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평판 측량이라는 걸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평판 측량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평판 측량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하게 되지는 않을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와 있는 건설 용역업이라고 하는 측량 전문 업체들이 하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측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왜 하는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각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 평판 측량이기 때문에 평판이라고 하는 작은 이런 그 플레이트들이 사용하게 돼요. 그건 축적에 맞게 내 대지의 모양을 축적에 맞게 그려내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적도에 그 그림의 모양이 있죠. 네, 대지의 모양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참조로 해서 내 현장에 있는 실제 모습을 그런 작은 축적의 그림에다가 그 축적의 도면에다가 그 내 땅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판 측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평판 측량을 해야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편하고 간략하고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측량 도구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점은 이제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 그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의 어떤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측량이 불가할 수도 있고, 이게 보면 높은 정도를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사실은 어찌 보면 측량기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자, 평판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평판 측량 도구들이 필요한데 이 평판 측량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는 이 평판이라고 하는 그런 판과 엘리데이드의 역할은 시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쭉 보기 위한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막대를 하나 세워놨다. 함촉을 하나 세웠을 때 여기를 쫙 시준을 하고 요 줄을 그을 수 있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석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구심기 요 다림추는 요 밑에 부분과 요 윗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쓰는 것이 여기 다림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데 아까 뭘 한다 그랬어요? 평판 측량이라는 게 수평 측량이고 내 대지의 모양을 도면상에다가 현장에서 실제로 축적에 맞게 딱 그려내는 거예요. 그려내는 거. 자, 그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 땅의 모양을 도면으로 그릴 수 있어야 내 땅을 정확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표시된 도면 위에다가 건축물이 설계가 되는 부분들. 자, 측량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가장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방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방사법은 지금 밑에는 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쫙 보고 있죠. 이 사람 망원경 보고 있는데 레벨기를 보고 있는데 평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판에다가 얹어놓고 이제 보게 돼요. 자, 이 방사법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 땅이 여기서부터 A부터 이런 별 모양으로 돼 있는 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실제 이게 땅인 거예요. 자, 내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땅을
예를 들어 500분의 1의 스케일로 정확하게 이 도면상에 좀 내 땅을 그려보고 싶다. 그래야 그 스케일로 돼 있는 도면에다가 건물을 앉힐 수 있고 내 땅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고 모양은 어떤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도면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평판을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위치합니다. 모양은 지금 이렇게 크게 대진에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던 걸 평판해봐야 한 3, 40cm 정도 되는 그런 그 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을 이제 대략적으로 가운데다 이제 위치를 해줍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림추가 있다고 했죠. 그 다림추가 있어서 다림추가 요 밑부분과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아래 위와 아래 위를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평판을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평판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는 사람과 함척을 갖고 세워야 되는 잡아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A점은 뭐 항문세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점을 매기면 되니까 여기가 A 될 수도 있고 여기가 A 될 수도 있어요. 자, A점을 여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A점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 지점에서 요 사람이 함척을 들고 함척이라는 게 눈금 있는 막대를 얘기를 한다 그랬죠. 다음 시간에 실물을 좀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막대를 들고 이제 쫙 가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사람이 아까 LED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쫙 시준을 합니다. 막대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선을 이렇게 쫙 그어요. 선을 그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를 자로 잽니다. 줄자로 재요. 예를 들어 여기가 30m다. 30m. 그럼 요거를 이제 10분의 1로 축적하면 여기 3m가 되는 거, 100분의 1로 하면 여기 30cm가 되는 거죠. 그럼 30cm의 점을 딱 찍어요. 그럼 이 점이 하나 나오겠죠? 자, B로 이동합니다. B를 보고 쭉 한 다음에 길이를 재고 예를 들어 20cm, 20m다. 그럼 20cm 딱 점을 찍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쫙 해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요 점들을 쫙 연결하게 되면 요게 예를 들어 100분의 1, 200분의 1로 축적돼 있는 축적 도면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대지에 대한. 요거는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측량을 한다 해서 방사법 불러요. 근데 이 방사법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되고 나중에 여기가 딱 폐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면 정확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비교적 그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뭐 장애물이 여기 있어요. 기존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 여기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중간에 요 장애물이 이 대진에 많이 있는 경우에는 요 방사법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방사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기 어려워요. 자, 그럼 그때는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느냐?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전진법 또는 절측법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장애물이 있는 경우 또 오차 검증도 가능해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전진법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아까 방사법은 이 평판을 가운데 고정했는데 이 전진법에서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 평판이 이렇게 옮겨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여기 A점 끝에 이제 이 부분 A점이면 도면상의 밑에 있는 A점과 도면이 A상인지 아까 구심추를 이용해서 여기 점을 딱 찍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보고 이제 평판을 여기에 고정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 요, 이 함척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 B 지점에 가서 딱 서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B 지점을 가서 딱 보고 B 지점을 시준한 다음에 요 길이를 딱 측정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여기 거리를 실측한 다음에 축적으로 여기 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가기 전에 먼저 여기 2점 여기를 시준을 합니다. 그래서 시준해서 또 마찬가지로 길이를 잰 다음에 점을 딱 찍어요. 그럼 요거하고 요 선은 만들어지죠. 요 C는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점은 뭐 참고용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 평판을 B점으로 옮깁니다. 자, B점으로 옮기고 나서 요 B점에서부터 C를 시준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를 줄자로 재고 축적을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옮겨갑니다. D를 보고 D점을 찍어요. 자,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이 점을 보고 이를 딱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여기가 폐쇄형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뭐 만들어지지 않고 이게 이렇게 빗나갔다든지 짧다든지 이러면 뭔가 측량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대지 내 장애물이 있더라도 내 대지 경계선을 평판이 옮겨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중앙에 또는 대지 내 장애물이 있더라도 측량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간다 해서 전진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평판법이나 방사법이나 전진법을 이용을 하는데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교차법 또는 전방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 실제로 이 측량을 줄자를 이용해서 측량을 하기가 길이를 재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뭘 쓰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측량 지역이 넓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래서 목표점까지 거리를 재기 곤란한 경우에 쓰는 방법이다. 어떤 뭘 얘기하냐면, 자, 내 대지가 이렇게 강을 끼고 이렇게 A, B, C, D로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대지를 꼭 그려내야 되겠는데, 야, 이걸 어떻게 그리느냐? 중앙에 이게 강이 올라가서 고리를 재기도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는 이제 측량이 가능하니까 A라는 지점에다가 아까 나눈 것처럼 전진법처럼 A라는 지점을 지정을 해서 B라는 데 가갖고 삼척을 들고 난 다음에 길이 재고 여기 점을 찍어요. 자, 그때 이제 또 수고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함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헤엄쳐서 가서 저 뒤에서 함척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기를 딱 시준을 해요. 근데 이 거리는 못 재죠? 그래서 시준한 줄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B 지점으로 갑니다. B 지점으로 가고, 요 B 지점에서 요 D 지점, 여기 가고 있는데, 여기를 시준을 딱 해요. 그리고 줄을 딱 그어요. 그럼 아까 여기 그어져 있으니까 이게 줄이 이렇게 그어질 테니까 요 모양이 점이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C도 아까 여기 이제 시준만 하고, 이 C점에서 여기서 C를 이제 시준을 하게 되면 점이 찍히게 되겠죠. 그럼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 C점과 이 D점에 있는 부분은 실제 거리를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선이 교차하는 그런 그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아, 그 지점의 위치를 찾아내서 그거를 대지 경계선의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교차한다고 해서 교차법 또는 앞에 부분을 본다고 해서 전방교회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를 한 거냐?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수평 측량을 한 거죠. 나의 대지의 모양을 정확하게 축적에 맞게끔 그려낸 거예요. 그럼 내 대지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옆에 건물이 침범을 한 건지, 옆에 대지 경계선과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면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 도면이 있어야 여기다가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정확하게 사이트 플랜이라고 하는 배치도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건축물을 실제로 시공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첫 번째 사전 작업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지조사다. 부지조사는 왜 하느냐? 부지 내 외부의 조사를 통해서 이 건축물을 시작하기 위한 시공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부지조사라고 하는 것이 시공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지조사, 예를 들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조사의 집안조사, 부지의 집안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획 단계, 설계 단계에서도 부지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는 또 왜 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시공 과정에서는 이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지조사에 있어서의 그 집안조사와 진회력 시험을 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기준점을 산정하는 것인데 수평에 대한 기준점, 내 대지의 경계선과 대지의 모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그 수평 측량으로서의 평판 측량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수직에 대한 그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수직에 대한 것들을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가 고조 측량 또는 수준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조 측량, 수준 측량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아, 필수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측량이고 우리가 또 실습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아, 강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